나는 지수가 내 운명의 상대라고 믿고 결혼했다. 6년 동안 우리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행복을 누렸다. 우리에게는 새 아이가 있었고 그중 쌍둥이 둘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었다. 그녀와 나는 조용한 거리와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이 있는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우리 삶의 터전을 꾸렸다. 나는 그 초창기 시절을 애틋하게 기억한다. 신도시의 밤이 주는 고요함은 마치 세상의 나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보호막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쌍둥이는 아기 침대에서 옹알이를 했으며 첫째는 이미 거실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려 애썼다. 내가 집에 오면 지수의 미소가 복도를 환하게 비췄다. 그녀는 따뜻한 포옹과 함께 기저귀나 저녁 식사에 대한 농담 섞인 불평으로 나를 맞이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나 완벽해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져 내릴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작년, 지수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린 단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그 선택은 우리 결혼 생활을 너무나 철저히 파괴했고 내게는 오직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만을 남겼다. 만약 그때 누군가 내게 지수의 의리가 그렇게 얇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순간 의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다. 그녀의 쌍둥이 언니인 지연과 그 남편 민혁이 아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년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지연의 주치의가 대리모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지수는 바로 그 대리모가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산산조각 낸 충격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전에 나와 상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미 내 등 뒤에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마치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다. 육체적으로는 함께였지만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잊힌 채 희미하게 켜져 있던 심야 예능 프로그램이 화면에서 깜빡였다. 지수는 손에 든 핸드폰을 힐끗 보더니 거의 무심하게 말했다. 준서 씨, 나 결정한 게 있어. 그녀의 무심한 말투가 내 머릿속에 경고등을 켰다. 지수는 큰 발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을 때만 그런 식으로 말했다.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TV를 음소거하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해 보이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나, 지연 언니 대리모가 되어주기로 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야? 지수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 다 실패했대. 의사 선생님이 대리모를 제안했고 언니랑 나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내가 거의 완벽한 후보자인 셈이지. 이미 클리닉이랑 이야기도 해봤어.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해서 순간 나는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을 때 내 심박수가 치솟았다. 이미 이야기했다고? 나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말했다. 지수야, 지금 당신이 민혁이 아이를 갖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지연 언니의 아이이자 민혁 씨의 아이. 유전적으로는 그들의 배하고 나는 그냥 임신을 대신해 주는 것뿐이야.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 모든 걸 언제 나한테 말도 없이 결정한 건데?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다. 당신이 반대할 줄 알았어. 이건 지연 언니가 내 쌍둥이 언니고 언니가 비참해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서 내린 결정이야. 민혁 씨랑은 충분히 상의했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걸 확신해. 민혁 씨랑은 충분히 상의했다고. 나는 뱃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되뇌었다. 그거 참 잘 됐네. 나는 당신 남편인데 마지막으로 알게 됐고 내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녀의 눈에 짜증이 스쳤다. 준서 씨,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몸이야. 당신 허락이 있든 없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당신이 날 지지해 주길 바랐어. 그리고 그래, 더 일찍 말했어야 했지만 당신이 날 막으려 할 걸 알았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나는 잠시 동안 분노로 목이 메어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끝이라고? 내 아이도 아닌 임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 지붕 아래서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걸 지켜보라는 건데 내가 웃으면서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어?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이건 진행될 거야. 지현 언니랑 민혁 씨가 나만 믿고 있어.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존중해 줄 거야. 분노보다 더 무서운 얼음 같은 냉정이 나를 덮쳤다. 존중? 자기 남편한테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기습적으로 통보하는 건 존중을 보이는 행동이 아니야. 당신은 단지 당신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일어섰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지 마. 지현 언니도 가족이야. 나는 언니를 구하는 거라고. 만약 당신이 그걸 못 본다면 아마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을 과대평가했나 보네. 그 마지막 말이 나를 폭발하게 했다. 과대평가? 지수야, 만약 당신이 이 일을 강행한다면 우리 사이는 산산조각 날 거야. 그녀는 굳은 어깨로 나를 지나쳐갔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믿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던 거겠지. 나는 뒤에 남아 들끓는 분노를 사겼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분노를 억누르며 숨을 쉬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깊어서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배신감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집은 그녀가 던진 소식의 여파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병원 예약, 임신 촉진제, 배아 이식 일정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대리모 출산이 아니라 사야 할 식료품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의 언급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졌던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을 갈갈이 찢어놓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처음 말한 지 이틀 후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난임 클리닉에서 온 상자를 발견했다. 약병들, 주사기들, 그리고 설명서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지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나는 그 도구들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았다. 호르몬 치료제. 배아 이식을 위해 내 몸을 준비시켜야 해서 시작해야 해. 클리닉에서 예상보다 일찍 보냈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미 말했잖아. 우린 대화를 넘어섰다고. 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이 일에서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있어. 내가 멀어지는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지? 그녀는 눈을 흘겼다. 유난 떨지 마. 9개월이면 끝나고 아기는 지연 언니한테 넘겨줄 거야. 내가 우리 애들을 다른 애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내 언니를 돕기 위한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합리화해.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약속하는데 난 이 결혼 생활에 머물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철 같은 시선으로 말했다. 준서 씨, 당신 자존심이 내 결정을 감당 못하면 떠나도 좋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존심? 이건 자존심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동반자 관계에 관한 문제야. 당신은 날 완전히 기습했고 민혁이랑은 상의했지. 내가 민혁이랑 상의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요구했다. 그는 배아의 아버지야. 그도 논의에 참여해야 했어. 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서약을 나눈 남편인데 그건 이제 상관없는 건가?
그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며 사실상 나를 무시했다. 여기서 얘기 끝내, 준서 씨.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초래하고 있는 피해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은 그녀의 손에서 근안임 관련 서류들을 빼앗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으로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랬다간 내가 미치광이처럼 보일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발길을 돌려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그녀를 내버려두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날 밤 침대에서 잠 못 이루며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만약 지수가 이 길을 혼자 고집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혁의 아이로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변호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수는 거실로 폭풍처럼 들어왔다. 나는 그곳에서 첫째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분노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어떻게 감히? 그녀는 색칠에 열중하고 있던 우리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씩씩거렸다. 나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뒤 지수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목소리 낮춰. 애들이 우리 싸우는 거 듣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변호사한테 달려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가슴이 타는 듯 했다.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나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기어코 해냈지. 난 이제 무시당하는 거 지쳤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준서 씨,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당신이 그냥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해결책은 없어. 당신은 내 등 뒤에서 일을 저질렀고 우리 공동 재산을 썼고 마치 우리 결혼이 당신 언니 아이보다 뒷전인 것처럼 대리모 계약을 했어. 진심으로 내가 물론이지 여보 잘 됐네라고 말할 줄 알았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어. 세상에 당신 정말 냉정하네. 나는 짧게 비웃었다. 어쩌면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당신이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냉정하지 않았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굳게 닫았다. 더 많은 비난을 퍼붓고 싶었지만 너무 분노해서 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휙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저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조정 기간이나 소송 기간이 필요하다. 지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적어도 한동안은 같은 지붕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그녀는 갈 곳이 없다거나 때때로 안정이 필요하다거나 아이들이 안정된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를 거부했다. 나도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의 존재를 참았다. 비록 참았다는 것은 관대한 표현이었지만 그녀는 손님방이나 때로는 거실 소파를 차지했고 나는 안방을 썼다. 우리는 공간을 공유하는 낯선 사람들처럼 움직였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물론 그것을 눈치채고 왜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저녁 식사 때 함께 앉지 않는지 물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했지만 긴장감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어느 주말 지수의 쌍둥이 언니 지현이 민혁과 함께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거실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반짝이는 카탈로그를 보며 유모차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어서 나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다. 민혁은 내가 들어서자 내 안락 의자에서 일어섰다. 준서 씨, 안녕하세요.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저희가 그냥 아기 준비 때문에. 지수는 막 불러오기 시작한 배를 문질렀다. 민혁 씨랑 언니가 우리가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해. 나도 집에 편안하게 지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차피 아기는 결국 그 집에서 살게 될 텐데 왜 민혁이가 자기 집에다 그 모든 걸 사두지 않는 거지? 민혁은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지수가 임신해 있는 동안 여기에도 물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감히 내 집에서 당신들 개인 아기 용품 창고라도 되는 것처럼 물품 얘기를 하지 마. 지수의 뺨이 붉어졌다. 당신 너무 비합리적이야. 내가 입덧이 심하거나 쉬어야 할 때 그 집에서 몇 시간씩 서 있으라는 거야. 나 여기 살아, 준서 씨. 나는 턱을 악물었다. 그래, 당신은 여기 살지. 하지만 민혁이랑 지연 씨는 나에 대한 존중을 좀 보이고 이 집을 자기들 아기 계획 본부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할 거야. 민혁은 소파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지연을 힐끗 보았다. 지연은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준서 씨,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즐거워서 온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우린 그냥 이 일이 지수에게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야. 분노가 뜨겁게 치밀었다. 어디 맞춰볼까? 당신들은 내가 그냥 따르길 기대하겠지. 어쩌면 지수발도 주물러주고 임신 중인 그녀의 입맛도 맞춰주고 전부 내 아이도 아닌 아기를 위해서 말이야. 지현은 두 손을 들었다. 세상에, 우린 가족이잖아. 이건 내 것의 문제가 아니야. 서로 돕는 문제라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들 둘이 내 등 뒤에서 지수를 이 일에 끌어들였을 때부터 가족의 의미는 사라졌어. 민혁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요. 이게 어색하다는 건 알아요. 어색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나는 쏘아붙였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지수를 걱정한다면 당신들 집에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그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 단, 여기서 하지 마. 계속 예고 없이 나타나면 우리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야. 지수가 일어섰다. 분개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당신이 그들을 이 집에 못 오게 할 순 없어.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럼 당신 남편이 아니라 그들과 당신의 임신을 공유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마침내 지연이 민혁의 팔을 잡았다.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럴 필요 없어. 그들은 서둘러 나갔다. 지수가 휙 돌아서서 나에게 손가락질했다. 당신 애처럼 굴고 있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이모와 이모부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길 바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결혼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멋대로 드나드는 그들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멀어지게 하는 게 낫지. 그녀는 발을 구르며 가버렸고 나는 내 뱃속에서 거의 상시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뜨거운 분노의 소용돌이와 함께 남겨졌다. 그 후 몇 달은 암울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지수의 배는 불러왔고 그녀는 입덧, 허리 통증, 끊임없는 피로를 호소했다. 그녀는 내가 신경 써주길 기대했다. 준서 씨, 부엌에서 과자 좀 갖다 줄래? 혹은 등에 기댈 베개 좀 갖다 줘. 같은 말을 하곤 했다. 나는 매번 거절했다. 그녀는 씩씩거렸다. 어쩜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야? 자기 아이들의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나는 쏘아붙였다. 당신은 민혁이 대리모잖아. 그 사람이 처리하게 해. 그가 못하면 지연 언니한테 전화해. 나한테는 나만의 걱정거리가 있어. 우리 애들 키우고 이 집을 꾸려나가는 것 같은 거 말이야. 그녀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내 잔인함에 대해 소리치며 발을 구르며 가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내 굳어진 마음의 껍질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상의 한마디 없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똑같은 예의를 베풀었다. 저녁,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려 했다. 그녀는 내 방문 앞에 와서 말했다. 잠을 못 자겠어. 다리에 쥐가 나. 우리 쌍둥이 임신했을 때처럼 다리 좀 주물러 줄 수 있어? 나는 문간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 그리고 그녀의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마차를 눈치챘다. 첫째가 물었다. 아빠, 왜 더 이상 엄마 안아주지 않아? 나는 씁쓸한 진실을 삼키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른들은 가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아빠는 널 사랑하고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내 아이의 눈에 담긴 순수함은 나로 하여금 민혁과 지연의 멱살을 잡고 싶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허용한 지수에 대한 원망을 키웠다. 몇 달이 흘러가면서 지수의 가족들이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해서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군, 자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믿을 수가 없네. 우리 지수는 자기 언니를 위해 숭고하고 이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자네가 지지를 거부할 수 있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따님에게 왜 저한테 말도 없이 그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죠. 저는 그녀에게 어떤 지지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협박을 시도했다. 이 사람아, 그가 전화기 너머로 으르렁거렸다. 자네가 지수를 돕지 않으면 아주 어두운 길로 들어서게 될 걸세. 우리가 자네가 후회하게 만들 테니 두고 보게. 나는 전화기에 대고 비웃었다.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따님에게 제 결혼 생활을 맡겼던 걸 후회하고 있거든요. 협박 잘 해보세요. 그들은 내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모든 외가 식구들이 나를 괴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법정이 사실을 볼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지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고 부분적으로는 내 동의 없이 우리 공동 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것은 그녀의 책임이 될 것이다. 가장 최악의 대치 중 하나는 임신 7개월 차에 일어났다. 배가 크고 무거워진 지수가 어느 날 저녁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들을 들고 힘겨워했고 현관에서 하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소리쳤다. 준서 씨, 제발 좀 도와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나는 문을 열고 팔짱을 꼈다. 민혁이나 지연 언니한테 부탁해. 당신이 임신한 건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 밑에 번뜩이는 분노를 보았다. 방금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검진받고 왔어. 너무 지쳐. 당신이 좋든 싫든 난 아직 당신 아내야. 나는 코웃음을 쳤다.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확실히 정신적으로는 아니지. 당신이 그걸 분명히 했잖아. 그녀는 좌절감에 찬 비명을 지르며 혼자서 장바구니를 안으로 끌고 가려고 돌아섰다. 캔 몇 개가 굴러나와 현관에 떨어졌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안으로 들여오려 애쓰다가 팔뚝에 멍이 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식료품을 식탁에 내려놓고 나를 노려보았다. 계속 이렇게 나를 벌줄 수는 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난 당신을 벌주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내던져버린 지지 않은 남편 역할을 거부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기가 태어나면 당신이 이렇게 냉혹하게 굴었던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로 웃었다. 날 믿어.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떠날 거고 이 아이는 우리 삶에서 사라질 테니까.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손님 방으로 뛰쳐 들어갔고 나는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숨 막히게 조용한 집에 남겨졌다. 나는 숨을 내쉬며 내가 선을 넘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동정심이 내 결심을 위협할 때마다 나는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의 면전에 침을 뱉는 일방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내 분노는 굳건히 버텼다. 지수가 임신 8개월경 예기치 않게 진통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막 넘기고 있었다. 복도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내 침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준서 씨, 그녀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양수가 터졌어. 세상에 진통이 오고 있어. 제발 도와줘. 나는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으로는 거대한 배를 받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다. 아주 잠깐 동안 우리 아이들의 출산을 도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씁쓸함이 그 기억을 쓸어버렸다. 병원에 안 데려다 줄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민혁이 일이야. 그녀의 눈이 불신으로 커졌다. 민혁 씨는 전화를 안 받아. 지연 언니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고. 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나는 뒤로 물러서며 어깨를 으쓱했다. 구급차 불러. 그녀는 문틀을 잡았다.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휩쓸었다. 준서 씨, 제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나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두고 봐. 그녀는 비틀거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무정한 사람이야.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자의 감정을 무시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기 순산하길 바라. 난 다시 자러 갈게. 내가 문을 닫자 그녀는 흐느꼈다. 그녀는 복도에서 허둥지둥 아마도 119에 전화하고 있었을 것이다. 15분도 채 안 되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구급차의 불빛이 내 창문을 가로질러 번쩍였다. 그들이 그녀를 급히 데려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찰나의 순간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가 나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는데 그녀의 자궁 속 아이가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왜 그녀 곁으로 달려가야 한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은 지수 어머니의 전화로 불이 났다. 비명을 지르는 음성 메시지들은 내가 진통 중인 지수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나는 천몇 초만 듣고 모두 삭제해버렸다. 그녀는 언니를 위해 아기를 원했으니 언니네 가족에게 의지하게 두어라. 지수와 아기는 며칠간 병원에 머물렀다. 신생아는 여자아이였고 미숙아였지만 안정적이었다. 지연 역시 건강 문제가 있어서 민혁은 두 병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빴다. 나는 평소와 같이 내 삶을 계속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저녁을 차렸다. 지수 어머니가 전화해서 지수가 며칠 후에 퇴원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그건 그녀 선택이죠 라고 말하고 끊었다.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침내 지수가 돌아왔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있었고 이동식 카시트에 신생아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카시트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기가 뒤척이며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그 갓난아기를, 우리 결혼을 파괴한 대리모, 출산의 작고 분홍빛 살덩어리 같은 증거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아기랑 같이 여기에 있는 거야? 지현 언니랑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눈을 감았다. 언니는 합병증으로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야. 민혁 씨는 너무 지쳐 있고 그들이 나한테 몇 주만 아기를 여기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비웃었다. 그들이 부탁한 거야? 아니면 당신이 자원한 거야? 그녀는 노려보았다. 차이가 있어? 난 얘를 버릴 수 없어. 무력하잖아. 대리모가 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는데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울음소리를 감당 못해도 그건 당신 문제야. 그녀는 이마를 문질렀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원래 이렇게 잔인했어. 아니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는 나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말하는 듯 속삭였다. 그건 아기가 비명을 지를 때 밤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지. 나는 대답했다. 이제 실례하겠다면 난 진짜 내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해서. 내가 저녁을 준비하러 걸어가자 그녀는 움찔했다. 마치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한 달 동안 밤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수는 반쯤 잠이 깬 채로 서성거리며 젖병을 데우려 애썼다.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매번 나는 거절했다. 제발. 어느 날 밤 그녀는 손에 든 젖병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30분만이라도 누워 있어야겠어. 아기가 몇 시간째 울고 있어. 나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마주했다. 민혁이나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 그녀는 좌절의 찬 흐느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아이에 대해 한 가닥의 후회를 느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수의 소행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찾아와 내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나를 괴물, 비겁자, 부적격한 남편이라고 불렀다. 때때로 지수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이봐, 그가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수는 산후조리 중이야.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제 경계를 무시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죠. 아기는 민혁이 돌보게 하세요. 장인어른 댁에서 돌보시든가. 제 아기 아니고 제 문제 아닙니다. 그는 나를 저주하며 발을 구르며 가버렸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난의 합창이었고 나는 그것을 침울한 만족감으로 견뎌냈다. 지수의 가족은 내가 무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법은 내 편이었다. 특히 재정 문제가 불거지자 더욱 그랬다. 이혼 절차는 느렸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내 변호사는 지수가 특정 대리모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 공동 계좌에 손을 댔고 때로는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 서류에는 지수의 명백한 기만, 내 거절에 대한 무시, 부부 공동 재산, 유용의 시간 순서가 명시되어 있었다. 판사는 특히 서명 위조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한편 지수의 변호사는 나를 임신한 아내를 버린 잔인한 남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고 그녀가 대리모 계획을 숨겼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거의 설득력이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수의 쌍둥이 언니와 민혁은 재정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아마도 지수가 우리 계좌를 축냈을 때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게 되어 안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단지 아기를 원했지만 지현의 계속되는 건강 문제와 민혁의 불안정한 직업 상황으로 당장은 완전한 양육권을 가질 수도 없었다.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지만 견뎌야 하는 기묘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 심리 기일에 이르렀을 때 지수는 육체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자기 아이도 아닌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법정 기일 2주 전 아기가 요람에서 졸고 있는 거실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금전적인 도움이 좀 필요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그녀는 망설이다가 팔짱을 꼈다. 의사 선생님이 산후회복에 집중해야 한대. 당장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야, 지수야. 그녀의 입이 굳어졌다. 난 여전히 당신 새 아이의 엄마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대리모 출산에 대한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우리 애들이 나랑 있을 때 먹이고 내 몫의 비용을 지불할 돈을 말하는 거야.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이혼하면 법이 정한 대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할 거야. 당신한테 위자료는 안 줘.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도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난 내 몸을 희생했고 내 편안함을 당신 언니를 위해서지. 내가 말을 잘랐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게 차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해. 내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건 신경도 안 쓰지.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신경 써. 생물학적으로 민혁이 아이인. 그 아기나 당신이 자초한 산후우울증은 신경 안 써.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지수야. 스스로 감당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전에도 했었지.
여기서 유일한 후회는 우리가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뿐이야. 그녀는 침을 삼키며 아기를 힐끗 보았다. 준서 씨, 이런 말 하기 마음 아프지만 당신은 내가 기억하던 그 남자가 아니야. 나는 암울하게 웃었다. 당신도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가 아니고 인생은 변하는 거야, 지수야. 그녀는 행진하듯 가버렸고 나는 조용함 속에 남겨졌다. 아기는 주변의 전쟁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법정 기일 마지막 주, 지수는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현이 양육권을 인수할 만큼 건강해질 때까지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쌌고 상자가 덜거덕거렸다. 옷을 접으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영원히 떠나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주 볼 것이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가했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슬픔이 그 작은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떠나는 날 그녀는 현관에 서 있었다. 아기 카시트는 발치에 작은 여행 가방은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다. 준서 씨,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이러지 마. 이혼 확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게. 제발. 가슴 속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지만 나는 그것을 지나쳐 보냈다. 바로잡는다고? 시간을 되돌려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당신이 한 짓은 되돌릴 수 없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당신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난 그저 지현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은 지현 언니를 도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결혼 생활을 불태웠어. 잘 가, 지수야.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아기 카시트를 들고 떠났다. 문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고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안도감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우리는 거의 끝에 다다랐다. 최종 법정 기일에 지수는 변호사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내 변호사와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민혁과 지연은 방청석에 똑같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판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엄격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지수의 변호사는 지수가 임신 중에 버려졌고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눈물 어린 연설을 시도했다. 내 변호사는 신중한 시간 순서를 제시했다. 지수는 내 동의 없이 대리모 결정을 내렸고 그 절차에 부부 공동 재산을 썼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내 서명을 위조했다. 나는 반복적으로 내 거부 의사를 전달했고 경계를 설정했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판사가 말했을 때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다. 그녀는 지수의 행동이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므로 내가 재정적 또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없다고 인정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특히 지수의 자금 남용을 고려할 때 내가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판사는 또한 우리 새 아이의 주양육권을 내게 부여했다. 지수는 안정적인 환경을 증명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면접교섭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용한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지수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민혁과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을 교환했다. 내 심장도 쿵쾅거렸지만 대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내 복수는 완성되었다. 우리는 법정 밖 복도로 나섰다. 지수가 눈이 부은 채로 다가왔다. 준서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끊어낼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던 밤들을 기억했다. 그녀의 무시하는 듯한 반박, 그녀의 오만함. 당신은 민혁과 지현 언니의 필요를 우리보다 우선시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했어.
그건 실수 이상이야. 그게 우리를 파괴했어.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언젠가 당신이 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내 시선은 차갑게 유지되었다. 당신은 내 서명을 위조했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듣기를 거부했어. 용서는 그렇게 싸게 오지 않아. 잘 가, 지수야. 지연이 가까이 다가와 내 팔에 손을 얹으려 했다. 준서 씨. 모르겠어? 언니는 뉘우치고 있어. 나를 위해서 한 일이야. 나는 팔을 뿌리쳤다. 당신은 원하는 걸 얻었잖아. 지연 씨, 그 아기는 이제 당신들 거야. 뒷감당은 당신들이 해. 당신과 민혁이 지수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녀를 지원해. 난 끝났어. 내가 출구를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복도는 내가 걸어나감에 따라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짓누르던 무게가 거친 것처럼 최종 판결 후 몇 주 동안 지수는 친정으로 이사했다. 아기는 지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다. 우리 새 아이의 양육권 교환 때 지수를 볼 때마다 그녀는 연약하고 후회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마치 어떤 부드러운 신호라도 기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쓸쓸한 시선을 던졌다. 나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민혁과 지연은 결국 그들의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돈에 쪼들리고 있었다. 민혁의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줄었고 지연의 병원비는 쌓여만 갔다. 재정적으로 고갈된 지수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집안의 긴장감이 사라지자 훨씬 나아졌다. 우리는 차분한 리듬에 빠져들었다. 학교 가는 날, 주말 나들이, 가족 영화의 밤. 더 이상 한밤중에 모두를 깨우는 아기 울음소리도 복도에서의 소리 없는 전쟁도 없었다. 가끔 지수는 나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후회에 대해 민혁의 무책임함이나 지연의 계속되는 건강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대리모가 된 것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더 많은 혼란만 만들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일정이나 필요에 대해서만 정중하고 최소한의 답장을 보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빠, 아직도 엄마 사랑해? 나는 잠시 멈추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는 내 엄마니까 아빠는 엄마를 신경 써. 하지만 어른들은 가끔 변하고 신뢰를 깨기도 한단다. 아이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듯 다시 작은 플라스틱 블록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직설적일 수 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맹렬히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식도 숨겨진 의도도 없다. 몇 달이 지나 1년이 되었다. 이혼은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고 나는 마침내 자유를 느꼈다. 나는 집과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주양육권을 지켰다. 지수는 아이들의 삶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민혁과 지연은 새 아기를 얻었지만 내가 듣기로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들은 병원비, 재정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지수에게 손을 빌려줄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의지했지만 그들도 도와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왜 출산 후에 그녀를 돕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이 명백했는데도 그러면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에 직면한 겁니다. 그들은 종종 고개를 저으며 나를 무자비하다고 불렀다. 아마도 나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존중과 정직은 필수적이다. 그녀는 둘 다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내 복수는 폭력이나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를 혼자서 직면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지지를 거두었고 그녀가 남편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세상이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 보게 했다. 판사는 내 편을 들어주었고 인생의 혹독한 현실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지금 내게 내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지수가 나를 배신함으로써 첫 타격을 날렸다. 나는 그녀가 요구한 것을 정확히 줌으로써 응수했다. 자율성, 공유 재산 없음, 정서적 지지 없음. 내가 동의하지 않은 임신을 겪는 동안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없음. 그리고 결국 나는 내 자유와 아이들을 얻었고 그녀는 우리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낸 그 이타적인 행위와 씨름하며 남겨졌다. 이것이 언니를 위한 대리모 출산이 어떻게 지수를 내 사랑하는 아내에서 낯선 사람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를 그녀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만약 그것이 잔인한 거라면 그 잔인함은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가였고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생각이었다.